항상 새로운 지식과 아하 하는 깨달음을 갈구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특별한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어폰을 꽂고 계시거나 혹은 차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 둘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이 오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 테이블의 세 번째 멤버입니다. 그렇죠. 같이 테이블에 앉아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던지는 질문에 속으로 함께 대답해 보시면서 이 지적인 탐험을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할 자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파격적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소아랑 한의원이라는 곳에 원장님이 작성하신 프레젠테이션 자료인데요. 제목이 무려 바이러스는 세포 신호다. 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당연한 진리로 여겨왔던 질병과 바이러스에 대한 상식을 그 밑바닥부터 완전히 뒤흔드는 논쟁적인 가설을 담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볼 이 텍스트는 현재 현대의학계의 가장 확고한 주류 패러다임이잖아요. 외부 병원체 가설, 즉 세균 이론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면 도전이죠, 진짜. 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대화에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목적은 이 자료가 주장하는 가설이 절대적인 진리라거나 기존 현대의학이 완전히 틀렸다고 선언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럼요. 저희가 무슨 의료적 조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저희는 그저 제공된 텍스트에 담긴 논리와 관점이 너무나 흥미롭기 때문에 만약 이 저자의 말대로 세상을 완전히 다른 렌즈로 본다면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이런 사고 실험을 함께 해보는 겁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건 결국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낯선 관점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조리 객관적으로 뜯어보는 데서 시작하니까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자료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첫 페이지부터 아주 강렬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자료의 저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존 바이러스학에 대해서 7가지의 아주 날카로운 질문, 이른바 미스터리들을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일상에서 한 번쯤 고개를 갸웃했을 법한 내용들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첫째, 독감은 왜 매년 겨울이라는 특정 계절에 북반구 전체라는 그 광범위한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나는 걸까요? 그리고 둘째, 가족 중에 한 명이 독감에 걸렸다고 쳐보죠.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기침을 하고 심지어 같이 잠을 자는데 왜 어떤 가족은 멀쩡하고 어떤 가족만 감염될까요? 다들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법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이 부분은 최근에 우리 모두가 겪은 일인데 코로나19 확진자의 무려 40에서 80%는 도대체 왜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걸까요? 몸속에 끔찍한 병원체가 들어왔다는데 왜 아프지 않은 걸까요? 거기다 저자가 던지는 또 다른 근본적인 질문도 있죠. 바이러스는 세균이랑 달라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지도 못하고요. 살아있는 숙주세포 없이는 혼자서 복제 조치 불가능하잖아요. 네,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물질이 독립적인 병원차로서 전 세계의 공기를 타고 여행하면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걸까요? 저자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에 대해 기존 의학계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자료를 보면 이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현대 리에디의 뼈대가 세워진 19세기 후반으로 잠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1884년에 미생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베르트 코흐가 병원체 확인의 4원칙, 즉 코흐의 공준이라는 것을 발표하죠. 코흐의 공준이요? 저도 과학 시간이나 생물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본 기억이 나네요. 그게 당시에는 왜 그렇게 중요한 선언이었나요? 그 19세기까지만 해도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온갖 미신이나 그냥 나쁜 공기 때문이라는 식의 막연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약간 안개 같은 거요? 네, 미아지마라고 하죠. 그런데 코크가 어떤 미생물이 특정 질병의 범인이라고 지목하려면 이 4가지 엄격한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과학적인 룰을 세운 겁니다. 4가지 테스트요? 첫째, 그 병에 걸린 모든 환자에게서 그 병원체가 발견되어야 한다. 둘째, 그 병원체는 환자의 몸 밖으로 꺼내서 실험실 배용 접시 위에서 순수하게 단독으로 배양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그렇게 배양된 병원체를 건강한 동물에게 주입했을 때 똑같은 병이 발생해야 한다. 아주 논리적이네요. 마지막은요? 넷째,
그 새로 병에 걸린 동물의 몸에서 다시 그 병원체를 뽑아낼 수 있어야 한다. 아주 완벽하고 논리적인 과학적 기준이었죠. 정말 군더더기 없는 증명 방식이네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바이러스가 이 원칙에서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던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자는 아주 치명적인 모순을 짚어냅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단 하나의 바이러스도 이 코흐의 공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단 하나도요? 네, 가장 큰 장벽은 바로 두 번째 원칙인 순수 배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세포가 없으면 증식을 안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세포 밖에서는 혼자 못 자라니까? 맞습니다. 실험실에서 세포 없이 바이러스만 순수하게 따로 떼어내어 배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항상 다른 숙주 세포의 유전 물질이나 노폐물과 섞여 있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코크 본인조차도 나중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코크 본인요? 어떤 딜레마요?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도 결핵균이 발견되더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병원체가 몸에 있는데 병이 없다. 결국 코크는 이 원칙을 스스로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와, 19세기에 세워진 그 철옹성 같은 규칙에 사실 처음부터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는 뜻이군요. 자료를 읽다 보니 저자가 여기서 철학자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를 인용하는 대목이 꽤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아주 절묘한 인용이죠. 토마스 쿤은 과학의 발전이 지식이 그저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혁명을 통해 일어난다고 봤거든요. 아, 패러다임 전환이요? 기존의 지배적인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 즉 변칙 사례들이 무수히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 패러다임은 붕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이나 코크의 공준 실패 같은 게 다 변칙 사례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자는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외부 병원체 가설이 지금 붕괴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슬슬 궁금해지실 겁니다. 기존 이론이 그렇게 허점이 많다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이 저자가 내놓는 새로운 대안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네, 드디어 본론이네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이 대목에서 솔직히 제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핵심 가설이 바로 세포 신호 가설인데요. 이게 참 믿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이러스는 외부에서 우리 몸을 파괴하려고 쳐들어오는 적군이나 에일리언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이 아니다. 네, 오히려 우리 몸의 세포가 추위나 독소, 심리적 스트레스 같은 열악한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내는 내부 통신 분자이자 면역계의 복구를 요청하는 일종의 SOS 신호라는 거죠. 잠깐만요. 이게 사실이라면 바이러스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이 가설이 충격적인 이유는 우리가 굳게 믿어온 인과관계를 완전히 역전시키기 때문입니다. 논리의 흐름을 천천히 따라가 보죠. 네, 인과관계 역전이요? 기존에는 우연히 밖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이게 원인이 되어서 내 세포가 파괴되고 감기 증상이 생겼다. 이게 결과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저자의 관점에 따르면 진짜 병의 원인은 환경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극심한 추위나 과로라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게 진짜 원인이고요. 네, 그로 인해 내 기도 점막 세포들이 손상을 입고 병적인 증상이 나타났다. 이게 결과입니다. 그럼 바이러스는요? 그리고 그 손상된 세포들이 주변 세포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복구를 요청하기 위해 정보가 담긴 패키지를 뿜어내는데 우리가 그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바이러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즉 바이러스는 최종 산물인 거죠. 와, 그러니까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불이 났을 때 세포가 울리는 화재 경보기 소리 같은 거라는 말씀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솔직히 너무 도발적인 주장이라 처음엔 좀 반감이 들기도 했는데요. 흥미롭게도 자료 뒤편에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4가지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계절성과 환경 스트레스입니다. 이건 저도 듣고 보니 솔깃하더라고요. 보통 독감 A형은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초겨울에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독감 B형은 봄철 꽃샘추위 때 나타나고요. 노로바이러스는 한겨울에 차가운 음식을 먹고 장이 차가워졌을 때 주로 걸립니다. 맞아요. 기존 이론은 동물 몸에서 변이된 바이러스가 비행기를 탄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고 설명하죠.
하지만 이 가설은 아주 단순하고 물리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어떤 해석인가요? 북반구에 겨울이 오면 같은 위도상에 사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기온 저하라는 동일한 환경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 점막 세포들이 똑같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어서 손상을 입히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SOS 신호, 즉 독감 바이러스를 뿜어낸다는 겁니다. 와, 외부에서 전염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동시에 생성되는 거다? 그럼 이 주장을 검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자는 적도지방의 역학 데이터를 아주 강력한 반박 증거로 내세웁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날아와 퍼지는 거라면 적도지방의 국가들에도 일정한 대유행의 주기가 존재해야 합당하잖아요. 네, 바람 타고 날아가면 거기도 유행 시즌이 있어야죠. 그런데 적도는 1년 내내 덥고 기온 변화가 거의 없죠. 사람들의 세포가 겪는 계렬적 스트레스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적도지방의 독감 발생 패턴을 추적해보면 뚜렷한 유행 시즌이 없이 그냥 1년 내내 아주 산발적으로만 나타납니다. 아, 계절 변화가 없으니까. 네,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없으니 세포들이 대규모로 동시에 신호를 만들어낼 일도 없다는 이 가설의 예측과 아주 소름 돋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이죠. 그건 확실히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꽤 까다로운 통계겠네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듭니다. 전염은 어떻게 설명하죠? 기온 때문이라고 쳐도 가족 중 한 명이 독감에 걸리면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결국 다른 가족들도 줄줄이 걸리잖아요. 이 텍스트는 그걸 어떻게 반박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두 번째 증거에 나옵니다. 아, 네. 여기서 등장하는 두 번째 증거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전파 실험의 반복된 실패에 대한 역사적 기록인데요. 네, 1918년 스페인 독감 대유행 당시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당시는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는 전대미문의 위기였고요. 의학자들은 이 병이 대체 어떻게 전염되는지 알아내기 위해 정말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때 밀턴 로세나우라는 저명한 의사가 보스턴 앞바다의 섬에서 아주 극단적인 실험을 진행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는 죽을 만큼 심하게 독감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코와 목에서 끈적한 분비물, 즉 콧물과 가래를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강한 해군 자원자 수십 명의 코와 목, 심지어 눈 점막에 직접 발라버립니다. 잠깐만요.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그 정도면 그냥 바이러스를 들이부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 환자들을 데려와서 건강한 사람의 얼굴에 대고 직접 기침을 하게 만들었다고도 자료에 적혀 있던데요. 네, 아주 가혹한 실험이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 자원자들 전부 며칠 안에 열이 펄펄 끓으면서 쓰러졌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예상했고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죠? 정말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100% 멀쩡했어요. 이듬해 인 1919년에 샌프란시스코의 미국 해군 기지에서 다른 학자들이 진행한 유사한 실험에서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전원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와... 하지만 이 자료의 저자는 이것을 세포 신호 가설로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해냅니다. 아까 환경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 가설의 핵심은 병을 만드는 진짜 원인인 환경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바이러스라는 신호 분자 자체를 다른 사람 얼굴에 들이부어봤자 그 사람의 몸이 실제로 극심한 추위나 피로, 독소 같은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은 건강하고 따뜻한 상태라면 그 신호는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까 불이 났을 때 울리는 화재 경보기 비유를 하셨잖아요. 지금 그 비유를 여기에 대입해보면 이런 거네요.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억지로 화재 경보기 소리만 녹음해서 틀어준다고 쳐보죠. 네, 시끄럽긴 하겠지만 건물 사람들이 불에 타서 다치거나 죽지는 않잖아요. 정확합니다. 신호, 즉 바이러스 자체가 파괴적인 힘을 가진 원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간접 증거라고 저자는 주장하는 거죠. 이거 참 들을수록 빠져드는데요. 자, 세 번째 증거로 가보죠. 수용체와 조직 특이성의 비밀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호흡기 세포만 노리고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세포만 누린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표적세포가 있죠. 만약 바이러스가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 무자비한 침략자라면 왜 굳이 특정 장기의 세포들만 고집스럽게 공격하는 걸까요? 주류 의학에서는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 모양으로 특정 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마치 자물쇠와 열쇠처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수용체를 외부의 적이 침입하기 위해 따고 들어오는 현관문으로 본 거죠. 네네, 맞아요. 하지만 이 프레젠테이션의 저자는 이 수용체의 본질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애초에 세포 표면에 수용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적을 맞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열어둔 신호 수신 안테마라는 거죠. 안테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겨울에 찬 공기를 훅 들이마시면 기도 상피세포가 냉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렇게 물리적 스트레스를 받은 상피세포 표면에서 특정 수용체들의 발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밖에서 문을 따고 들어오는 침입자 때문이 아니라 세포 스스로 안테나를 늘렸다는 건가요? 네, 저자의 논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아 손상될 위기에 처한 기도세포가 주변 동료 세포들에게 지금 외부 온도가 너무 낮아서 조직이 얼어붙고 있으니 빨리 방어태세를 갖추고 복구물자를 보내라는 다급한 구조 요청 캡슐, 즉 신호분자를 던지는데 그 캡슐을 잘 받아내기 위해 안테나를 확 늘리는 방어 기전이라는 겁니다. 아, 그럼 간세포는요? 간세포는 간이 해독 과정에서 독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들만의 신호, 그러니까 간염 바이러스를 주고받기 위한 안테나를 세우는 거고요. 결국 각 조직마다 겪는 스트레스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주고받는 신호 분자의 모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와, 현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돌아가 있네요. 자, 이제 네 번째 증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좀 소름이 돋습니다. 저도 생물학에 관심이 꽤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실은 몰랐거든요. 저도 흥미롭게 본 부분입니다. 우리 DNA 속의 바이러스 이야기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본인의 몸을 한번 내려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유전 정보를 담은 전체 DNA 중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핵심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암호는 고작 2%에 불과합니다. 네, 고작 2%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보다 무려 4배나 많은 8%의 유전자가 이른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서열로 꽉 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에는 이 서열들을 진화 과정에서 남은 쓸모없는 정크 DNA 혹은 과거에 감염되었다가 죽어버린 바이러스의 무덤쯤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죠. 맞아요. 자료에 언급된 예시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바이러스 서열들이 없으면 아예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성립조차 안 되더라고요. 어떤 역할을 하던가요? 엄마와 태아를 이어주는 태반을 형성할 게 융합세포를 만드는 핵심 단백질이 바로 이 바이러스 서열에서 나옵니다. 이 서열이 억제되면 임신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생존에 필수적이네요. 네, 게다가 뇌 신경세포들이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망을 재구성하는 신경 가소성에도 이 바이러스 서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이쯤 되면 바이러스는 우연히 들어온 불법 침입자가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 생명 유지 시스템의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현대 생물학의 아주 최전선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것이 바로 엑소좀입니다. 엑소좀이요? 네, 2013년에 포포성 수송 메커니즘으로 노벨 생리학상이 수여된 분야와 맞닿아 있는데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서로 소통하기 위해 아주 작은 주머니, 즉 엑소좀을 밖으로 뿜어냅니다. 이 주머니 안에 RNA 같은 유전 정보나 단백질을 담아서 다른 세포로 전달하는 거죠. 일종의 세포들끼리 주고받는 USB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USB 메모리요? 심지어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방식이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녀석들과 현미경상으로 거의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엑소좀과 바이러스가 똑같이 생겼다고요? 네, 오죽하면 논문에서 바이러스와 엑소좀은 구조적으로나 기원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을 정도니까요. 와, 진짜요? 또한 저자는 2018년 세계 최고의 학술지 셀과 네이처에 동시에 실렸던 놀라운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뇌의 신경세포들이 기억을 형성할 때 ARC 단백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 단백질이 스스로 캡슐 모양을 조립해서 신경세포 밖으로 빠져나가 다른 세포로 들어간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세포 밖으로 나간다고요? 네, 그런데 그 캡슐 모양이 HIV 같은 레트로바이러스의 껍질, 즉 캡시드 구조와 소름 돋게 똑같았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원래부터 바이러스와 똑같이 생긴 패키지의 정보를 담아서 서로 통신하고 있었다는 게 주류 과학계에서도 이미 증명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료의 저자가 바이러스는 외부 침입자가 아니라 내부의 신호다 라고 주장하는 게 마냥 허무맹랑한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어떤 건가요? 만약 이 저자의 가설이 맞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풀지 못했던 수많은 의학적 모순들이 풀려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무증상 감염 말입니다. 몸 안에 독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득한데 왜 기침도 안 하고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걸까요? 기존 이론으로는 이 무증상을 설명하기 위해 잠복기라던가 개인의 면역력이 유독 강해서
라는 식의 다소 모호한 설명을 덧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포 신호 가설을 대입하면 마치 오컴의 면도날처럼 해석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어떻게 설명되죠? 어떤 사람이 무증상 감염자라는 건 그의 세포가 약간의 환경 스트레스를 감지하고 예방 차원에서 신호 분자, 즉 바이러스를 생성해내기 시작했지만 아직 세포 자체가 파괴되거나 염증이 생길 만큼의 심각한 물리적 손상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상 작동 중이라는 거군요. 네, 즉 그냥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는 건강한 상태일 뿐이라는 거죠. 병이 나지 않은 게 당연한 겁니다. 듣고 보니 문고리나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가 며칠을 못 버티고 분해되어 버리는 이유도 설명이 되겠네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애초에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아니라 세포가 정보를 담아 던진 메시지 캡슐에 불과하니까 숙주 세포를 벗어난 환경에서는 화학적으로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게 맞죠. 메시지는 메시지일 뿐 생명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마 평소 의학의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군가의 이름이 번뜩 떠오르실 겁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그 유명한 논쟁 있잖아요. 파스테르와 베샹. 네, 빠질 수 없는 역사적 맥락이죠. 우리는 흔히 루이 파스테르를 현대의학의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밖에서 침입한 세균이 병을 일으킨다는 파스테르의 세균 이론이 오늘날 주류 의학의 근간이 되었으니까요. 네, 다들 파스테르는 알죠? 하지만 당시 파스테르의 라이벌이었던 앙투안 베샹이라는 훌륭한 생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반대의 주장, 이른바 지형 이론을 펼쳤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건 밖에서 들어온 미생물 그 자체가 아니다. 내 몸의 내부 환경, 즉 토양이나 지형이 오염되고 약해졌을 때 비로소 병이 생기고 미생물들이 번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죠. 아, 밭이 썩어 들어가니까 파리가 꼬이는 거지. 파리 때문에 밭이 썩는 게 아니라는 논리군요. 오늘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이 소아랑 한의원의 세포 신호 가설은 말하자면 100년 전 배샹이 외롭게 부러지졌던 지형이론이 21세기의 최첨단 분자 생물학의 옷을 입고 화려하게 부활한 버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을 통제하는 진짜 주도권이 외부에 떠도는 불특정 다수의 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내부 환경에 있다는 선언인 셈이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양자역학을 창시한 위대한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과학적 진실은 반대파를 설득하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기존의 반대파가 늙어서 세상을 떠나고 그 새로운 진실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성장함으로써 서서히 승리할 뿐이다. 라고요. 참 묵직한 말이네요.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저항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본 이 세포 신호 가설 역시 주류 학계의 혹독하고 냉정한 검증을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될 수도 있고 수반되는 한계도 분명히 있겠죠? 네, 당연히 완벽하지만은 않겠죠. 하지만 오늘 이 분석을 통해 확실하게 얻어가는 통찰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내 몸을 언제 파괴할지 모르는 막연하고 두려운 외부의 흉악범으로만 바라볼 때와 내 몸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애쓰는 절박한 내부의 조력자로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과 몸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스스로 내 몸의 지형을 가꾸고 통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해방감을 주니까요. 맞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내 몸이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직접 가꾸는 책임 있는 정원사가 된 듯한 기분입니다. 자, 지금 묵묵히 이 긴 대화를 함께 따라와 주신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파격적인 지적 탐험이 어떠셨나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에 물음표를 던지는 과정에서 묘한 지적 카타르시스를 느끼셨다면 오늘 저희 심층 탐구의 미션은 200% 성공한 겁니다. 네, 저도 오늘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끄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여러분의 뇌리에 계속 맴돌 만한 도발적인 생각 하나를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만약 당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수십조 개의 세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주변 환경과 소통하며 생존을 위한 절박한 신호를 뿜어내고 있다면 최근 당신이 겪었던 원인 모를 두통, 기침, 설명할 수 없는 피곤함이나 이상 증상들은 사실 운 나쁘게 밖에서 날아온 억울한 공격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제발 나쁜 생활 습관을 멈춰달라고, 그만 스트레스 받고 조금만 쉬게 해달라고 외치며 당신에게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고 혼신적인 구조 요청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밤에는 당신의 몸이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보내고 있는 그 신호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대화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층탐구 시간이었습니다.